기업을 지원해주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첫 번째 답이 내가 지원했을 때 내 지원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그 지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지원에 감사하고 또 그 지원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원했을 때 사회적인 인식이 아마 더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나는 익명으로 남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도 그랬고 기업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업 마케팅에서 말하는 이런 지원은 조금 별도의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근데 이쪽 시장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세금 관련해서 그렇고 한꺼번에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간예술 지원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얼마만큼 문화예술 쪽에, 예술 쪽에, 공연예술에 지원되는 돈이 아주 가치 있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예술계 내부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 외부에 있는 분들이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접점을 넓히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인식이 공적인 부분에서나 사적인 부분에서나 다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연구의 하나의 배경되는 가장 큰 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부가 각 재단이 민간 재단이라는 걸 집중적으로 봤는데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넘어졌습니다. 재단이라고 하는 건 미국식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되게 종잣돈이 하나 있고 그것을 갖고 목적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지원 사업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랜팅 인스티튜션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랜팅 인스티튜션을 할 수 있는 민간 재단은 전체 문화부 등록 1452개 중에 실제로 10개가 안 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목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민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은. 자기는 익명으로 남고 심지어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세법이 바뀌면은 그 세법에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투명성이 많이 제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이 제고가 되면 이분들이 파생적으로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지금 경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프라이빗 뱅커나 이런 증권회사나 뭐 이런 데서는 재단 설립이라든지 기부금을 할 수 있는 문화계 쪽은 아직 이런 기술을 적게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컨설팅 서비스까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또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과 과거에 이제 기업으로만 많이 보셨는데 개인 쪽들이 금융 쪽이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자신 만족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회에도 기여가 되고 또 자신의 어떤 그 투명성도 나오고 뭐 이런 쪽들 상속세와 관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 1, 2년 전부터. 그래서 그동안 꼭 있었던 문화 마케팅을 했던 회사에 내가 상당히 불편하게 그리고 또 정부가 아주 그 엄격한 룰을 따라가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플러스 이런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라고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이거를 아마 기억을 하시면서 그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전당은 처음에 생겼던 태생 자체가 나라에서 지었기 때문에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국고의 지원을 상당 부분 많이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기관이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국고 비중이 있었다가 점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운영이 있는데요. 그런 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연 예술도 하지만 그 인프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익 사업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그 기관도 이제는 국고 비중이 줄어들고 자립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민간 재원을 가지고 오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죠.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느꼈던 것은 초창기에는 티켓 마터가 가장 많았어요. 어느 정도 협찬을 해주면 어느 정도 티켓을 주고, 이런 순수한 의미의 협찬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식의 돈을 내고 또 티켓을 받아가고 이런 식의 협찬이 가장 많았는데, 점점점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술 교육,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이런 식의 협찬을 요구하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그냥 제3자로서 펀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되길 원하고 내가 그 일원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소통을 더 원하는 거고 공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단체나 다른 기관들에서도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단순히 돈을 주는 수단으로서 기업을 본다거나 경제적인 분야로 파악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저들한테 어떻게 소통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공감을 이루려면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더 깊이 이루어져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펀드레이저들이 가져야 할 어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이런 걸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여기서 제안을 하려면 그런 것도 일종의 기획일 텐데요. 펀드레이징 기획이 아주 필요한데, 그것은 자기 분야를 100% 다 알고 상대방 분야를 100% 다 알았을 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숙지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우리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쓸지를 몰라 하고 뭔가 우리를 건드려줄 뭔가가 있다면 충분히 재원을 조성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안이 매력을 끌만한 제안이 못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공연, 예술, 어떤 공연 이렇게 특화된 장르별로 펀딩을 하는 시대보다는 융합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연이니까 펀드레이징 해주세요, 이런 방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게 장르와 장르 간의 융합이든 상업과 상업과의 융합이든 또는 예술이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이든 상업이 또 교육과 접목되는 그런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짜고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요새는 예술 또는 기획자들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저희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닌 현장에 있는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합의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합의된 방향성을 가지려면은 단순히 어떤 이제 그 탑다운 방식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이제 발상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된 목소리를 갖다 내야 되는, 그러니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아니면 이거는 민간 쪽에서 아니면 저기 현장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 서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쪽 그 현장에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훨씬 더 찾기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화예술에 대한, 아까 좀 적게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자원개발이지만 재원조성 쪽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서울 발레 셔터를 최근에 한 2, 3년간 계속 재원들을 저희가 한 해 했던 결산들 정리를 해보니까 50% 정도는 스스로 저희가 공연으로 매출을 일으켜서 돈을 주시고요. 30% 정도는 공공기금에서 프로젝트로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를 지원받을 일은 없고요.
공연 제작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식의 공공지원금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15% 정도가 후원과 기업, 그러니까 순수하게 매출이 아닌 지금 말씀하셨던 후원들로 이루어졌고 5% 정도가 이제 나머지 기타 잡수입들입니다. 오늘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 중에 이제 김서준 교수님 빼고는 뭐 나머지 세 분한테 저희가 다 도움을 받았던 게 옆에 있는 황경구 대표님 작년에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진행했었을 때 런칭을 같이 했었고 설계를 같이 했었고요. 손미정 과장님은 AMB 팀을 맨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괴롭히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물어봤던 사람이고요. 빅케어에서 최근에 저희 직원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희 또 새로운 크라우드 펀딩을 거기서 받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뭐 기본적으로 매출이 50%, 그러니까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50% 정도 되는 건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더 늘어나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부족한 나머지 15% 정도의 후원들을 확대시켜 나갈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에 했었고 그게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활동들의 어떤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게 되어서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홈리스들과 발레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결국은 아테네스 오브 사이언티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확대시킬 수 있겠구나 해서 2011년도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고 사실 크라우드 펀딩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2010년도까지 서울 발레 시어터의 기업 후원이 아닌 개인 후원은 약 2,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락들이 있긴 했지만 멤버들이 고정되진 않았어도 늘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수준에서 2,000만 원. 그러니까 단장님 개인 지인들 공연을 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가끔씩 하는 경우들 그것들이 꾸준히 발생하지 않았었고 아주 예술을 좋아하는 부분이었다면 11년도에 저희가 만났던 홈리스를 통해서 예술단체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 6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게 되고요. 그걸로 해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얘기들 중에서 이 아이를 억지로 만들지 않고 끄집어낸다면 공감대가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지원의 일부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홈리스와 관계된 아테 소사이어티가 계속 확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원래 돈도 없는데 콜롬비아를 갔습니다. 끝까지 예산을 못 구해서 마지막까지 허덕허덕 하다가 다른 돈 땡겨서 일단 보내고 났더니 뒤늦게 그걸 또 공감하신 다른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부족한 항공요금을 해결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히 저희가 창작을 하겠습니다. 서울 발레 시어터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살아왔던 민간단체입니다. 라는 목적보다는 저희가 하는 다른 프로젝트가 후원들을 더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희가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한 장의 사진만큼이나 더 잘 들어오는 게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포그래픽으로 저희가 갔었던 횟수, 거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그 과정이 어땠다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형태로 후원 신청서들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를 풀어다 보니까 저희가 한글로 풀어서 저희가 어떻습니다 얘기하는 것보다 한 장의 사진과 이런 과정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3년도에 시작하는 저희 프로젝트는 지금 후원 모금을 하는데 해외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인 킥스타터 통해서 1만 불을 모금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의 얘기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붙어진다면 저희 역시도 1,000만 원 정도 모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 해봤더니
100분의 1 내지는 1000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확률이. 누구나 그것에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지만 참여한 비율이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이라면,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홈리스든 콜롬비아에 있는 소외계층을 도와는 발레교육을 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공감할 수 있다면, 그거를 굳이 한국에 두지 말고 글로벌하게 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원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도 한다면 저희 역시도 지원을 하는 데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서울 발레 시어터의 기반은 한국에 있어서 더 필요한 재원들은 더 좋은 공연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안정적인 기반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필요한 아트 소사이어티의 프로젝트는 굳이 한국에 두지 않더라도 하면서 확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을 위해서 전담 인력이, 그러니까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고 거기 8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그 광역재단 쪽으로 가면은 물론 조금 이제 뭐 서울, 경기 또는 이제 저 지역으로 갈 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3에서 5인 정도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예. 그리고 보통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5인 정도가 가장 최고의 맥스고요. 그다음에 뭐 3인 정도. 예. 그 전담이라고 그러는 게 정말 펀드레이징만 하기 위해서 그 있는 인력들은 아니고요. 다른 것들을 하면서 그 펀드레이징 쪽을 그나마 좀 바라볼 수 있는 인력들이고요. 기초문화재단에 가면은 더 심하죠. 이제 공연 기획을 하면서 한두 명 정도, 한두 명도 없어요. 한 명이 그거를 갖다 하는 정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인력 분석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런 인력을 가지고 과연 그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데서 후원금을 유치를 했을 때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들을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던 이유는 모금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경험치를 쌓아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재원 조성의 그 목표를 두고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었고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나 소셜 펀딩 저희가 부르는 다른 여러 가지 모금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자원봉사 또한 그 사람들의 경험치를 쌓아주는 거거든요.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차후에 그 기부에 참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그렇게 후원을 받았어요. 예, 계좌를 받고 10,000원씩 받고 1,000원씩 받고 뭐 이렇게 받았는데, 그 1명, 2명 있는 인력을 가지고 기부자 예우를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은 잠재 고객군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잠재 고객군인데 이 잠재 고객군을 관리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또 많은 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관에서조차도 8명, 안대가 8명, 3명, 1명 뭐 이런 데서도, 그건 이제 조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그런데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국내 단체에서 그것들을 조직화해서 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2가지 정보를 조사를 해요. 아까 이제 공공재원에 이제 저희 기금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기업 프로파일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0대 기업을 끝나고 이제 300대 기업 프로파일링을 지금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예술 단체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그 문화예술 쪽 지원 쪽에 있으면서 갖고 있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 단체를 갖다가 소개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모으는데, 기업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가를 모으는 정보를 모으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했는데, 이 것들을 하려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정리를 하는 것과 아마 모든 재원을 조성하는 거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그러니까 당장 가서 그러니까 재원을 위해서 뭐 펀드레이저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 행정 조직에서부터 잘 체계화된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그 조직이 필요할 거고, 지금처럼 아마 작은 단체에서는 전 조직이 그런 것들이 펀드레이저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현재는 각각의 공연 전시자들이 자기 공연에 대한 그 펀딩이나 협찬을 직접 따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공연 전시에 대한 협찬은 각각 따고 회사 전체에 대한 기관 전체에 대한 협찬은 홍보 마케팅이 지금 홍보 마케팅 팀이 전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관찰을 해봤을 때 저는 물론 지금 홍보 마케팅이 아닌 다른 부서에 있지만 했던 기관만 계속 협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왔던 기관만. 그래서 협찬에 대한 규모나 시장이 더 이상 늘지 않고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기업들과만 릴레이션십을 계속 갖게 되는 나쁜 점이 있더라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펀드레이징이라는 건 매깅이 아니라 애스킹인데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구하러 간다, 부탁하러 간다라는 인식 때문에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펀드레이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많은 금액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이 재원 조성 시장을 확장하는 것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좋아야 하겠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펀딩을 하는 사람 자체를 키워나가는 단계에 같이 동참을 해주는 건데 아까 인베스트 개념을 저는 교육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단계에 펀딩을 받을 사람이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작을수록 제가 다른 단체에 가서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나 다 어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상위 몇 프로에 있는 기업을 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돈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 단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공연예술단체들이 다 그 기업으로 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 선택할까요? 가장 네임밸류 있고 신뢰성 있고 크고 가장 잘 쓸만한 이런 데를 선택할 테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장기로 봐야 하는 게 펀드레이저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식과 눈높이가 가장 맞는 기업이나 펀더를 찾는 것 그것이 같이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셜 펀딩의 그 층들이 기부를 하기 취약한 층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이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냐예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보고 그 짧은 그 컨텐츠를 보고 공감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문화예술단체의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에 왜 그 지원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처럼 거기에 올리는 컨텐츠가 지금까지는 솔직히 초기 모델들이 그 컨텐츠가 100%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그 소셜의 층보다는 그 거기에 올리는 게 왜 우리가 얼마만큼 이 가치가 있는지를 조금 더 알린다라면은 그 층은 생각지 않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혹시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좋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